불과 며칠 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선언이 세계를 잠시 안도하게 했을 때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이 영예로운 상위 후보에 오른 것도 아니다. 과거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긴장을 완화한 그의 중재 역할로 인해 그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의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을 보고 그를 지명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자 조용히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평화의 설계자로 내세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 평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계가 여전히 전쟁의 영위로 뒤덮인 가운데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국가의 지도자가 과연 평화의 대통령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전쟁이 평화의 도구로 둔갑하는 가치의 전도 현상을 드러내는 강렬한 상징이다. 평화의 가면 뒤에 숨은 전쟁의 불씨.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언제나 모순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전쟁의 불씨를 뿌렸다. 그의 집권 초기 미국은 이란 핵협정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중동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 결정은 안전핀을 뽑아버린 폭탄과도 같았다. 이란은 즉각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재개했고 페르시아만 일대는 끊임없는 충돌의 무대로 변했다. 2020년 1월 트럼프는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 공습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제거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고위 관리를 제3국 영토에서 처형한 초유의 행위였다. 이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불과 일주일 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국 기지들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아인 알아사드 기지에서 110명 이상의 미국 병사가 뇌진탕을 포함한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이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새로운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라크 내 미국 군사 차량은 도로변 폭탄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최소 60명의 민간인이 교전과 보복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상반기에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최소 43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 또는 그 대리 세력의 공습으로 희생되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후과가 아니라 지역의 신뢰와 안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참사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최근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B2 전략 폭격기의 공습을 승인했다. 미국은 테헤란에 사전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민간인 피해는 없었으며 지상시설 일부만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격은 이란의 핵 역량을 파괴하고 전략적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였다. 이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는 거리가 먼 힘의 논리에 기반한 도발이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공허한 약속.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그는 이 갈등을 아이들 싸움에 비유하며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중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임기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가자지구는 계속 피로 물들고 있다. 구호 트럭은 막히거나 파괴되었고 수천 가구가 폐허 속 임시 천막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날로 강도를 더해가며 비무장 민간인들이 공습과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가자지구의 비극은 그의 관심 밖에 있는 듯하다. 평화를 말하는 그의 입은 고통받는 민간인들에게는 차갑고 무심한 침묵으로만 다가왔다. 양면의 외교 평화에 가면 전쟁의 연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이중적이다. 그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전쟁의 연료를 공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보유국 간의 갈등에서 그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동시에 인도에 S-400 방어 시스템과 최신 정찰기를 판매하고 파키스탄에는 간접적인 군사 협력을 승인했다. 이는 갈등 완화가 아니라 화약궤 불씨를 던지는 행위였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실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며 예멘 내전에 연료를 공급했다. 유엔은 예멘을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재난으로 규정했으며 37만 7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어린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그러나 트럼프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 법안을 거부하며 전략적 동맹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했다. 이는 평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무기 상인의 모습이었다. 국내의 전장 억압된 평화. 트럼프의 평화는 국제 무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그의 정책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현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추방 작전을 낳았다. ICE는 하루 최소 3천 명을 체포하겠다는 목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트럼프는 대화 대신 2천여 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이는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한 드문 사례로 63명이 사망하고 12,000명이 체포되었으며 도시 곳곳에서 화재와 약탈이 발생했다. 트럼프에게 평화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력으로 강요된 침묵이었다. 그의 정책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적 음모론을 부추겼다. 2021년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며 민주주의의 상징을 짓밟았다. 5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의 경찰이 부상당했으며 국회는 폭력의 전장으로 변했다. 트럼프는 이를 즉각 규탄하지 않고 폭도들을 애국자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그의 평화는 권력에 충성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경제전쟁 세계를 뒤흔드는 무기. 트럼프는 경제를 또 다른 전쟁의 무기로 활용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로 시작되었고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상호 관세 부과로 글로벌 공급망은 혼란에 빠졌고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다.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금과 미국 국채로 몰려들었다. 노벨 평화상의 위기 상징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은 명백한 아이러니다. 전쟁을 조장하고 국제 협약을 파기하며 위협적인 외교를 펼친 인물이 평화의 상징으로 추앙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노벨 평화상 자체의 위기를 드러낸다. 2009년 버락 오바마는 취임 몇 달 만에 국제 외교와 민족 간 협력 강화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확대하고 리비아와 예멘 개입을 승인하며 드론 전쟁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을 희생시켰다. 1973년 헨리 키신저는 베트남 평화 협상을 이유로 수상했지만 캄보디아 폭격과 라틴 아메리카 독재 정권 지원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아웅산 수치 역시 1991년 비폭력 투쟁의 상징으로 수상했지만 로힝야 학살에 침묵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 모든 사례는 노벨 평화상이 더 이상 순수한 평화의 상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과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지명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연 이 상은 평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의 이익을 미화하기 위한 도구인가? 결론 평화의 이름으로?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의 행적은 평화가 아닌 갈등과 억압의 연속이었다. 세계가 그의 이름을 평화와 연관짓는 순간 우리는 가치의 전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평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 이름을 독점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로 남는다.